우리는 강 건너편을 본다. 중국의 국경 마을. 역사적인 순간이 여기서 시작된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왔다. 어두운 밤. 물론 중국 공안도 잘 있지만 밤이 우리의 시간이었다. 수영을 할 수 있지? 브로커가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었으니까. 자, 들어가. 그쪽은 중국 영토야. 저쪽 숲으로 가면 안전한 집이 있어. 그 집에서 밀수업자가 기다려. 우리는 옷을 벗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강의 물은 차가웠다. 여름이지만 강의 물은 얼음처럼 찼다. 우리는 들어갔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우리 할 수 있어? 박서희가 물었다. 막내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 응. 우린 할 수 있어. 함께니까. 정윤아가 대답했다.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리까지, 허리까지 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정지, 북한 국경수의 음성, 높고 무서운 목소리. 정지, 동쪽으로 가는 자들. 우리는 얼어붙는다. 물속에서 총들이 들려 있다. 강 위쪽, 절벽 위쪽, 3정, 아니 4정, 5정. 총들이 우리를 향해 들려 있다. 이제 끝인가? 최순영이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도 물에 잠겼다. 아직 아니야. 정민아가 말했다. 차분하게. 마지막 명령처럼. 뛰어. 서울, 2024년 10월. 나는 종로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 따뜻한 햇빛.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햇빛. 내 앞에는 공책이 하나 있다. 낡은 공책.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아직도 선명하다. 8년 전 중국의 지하실에서 쓴 글씨. 내 이름은 김수연. 나이는 34세. 직업은 이제는 통일 관련 NGO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8년 전에는 나는 북한 특수부대 중이었다. 엘리트 여군 장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선별된 100명 중 하나로 특수부대에 입대한 여군. 그 이야기를 오늘 해야겠다. 드디어. 왜 지금? 왜 8년을 기다렸나? 우리는 약속했었다. 살아남으면 말하자. 하지만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숨 쉬는 것이 힘들었다. 매일 악몽을 꿨다. 그래서 침묵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 5명이 모두 안정을 찾았다. 5명이 모두 새 이름을 받았다. 5명이 모두 한국의 시민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할 때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북한에 남겨진 수십만의 여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나는 말한다. 평양, 2008년 6월. 나 김수연은 그날 평생의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4학년. 정치경제학과. 성적도 좋고 신분도 좋은 내가 특수부대 여성장교 후보로 선발된 것이다. 특수부대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평양 태생이면서도 당의 신뢰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나를 선택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 수연이가 특수부대에? 그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한평생 당에 충성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영광을 받다니. 이제 우리 집안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거야. 어머니는 이웃에 알리고 다녔다. 이것은 큰 영광이었다. 딸의 결혼보다, 아들의 출세보다 딸이 특수부대에 간다는 소식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특수부대 입대식. 2008년 7월. 나는 새로운 유니폼을 받았다.
특수부대의 검은 유니폼, 금색 휘장, 그리고 작은 배지 빨간 별과 총. 우리 100명의 신임 여군들이 한 줄로 섰다. 부대 지휘관이 나왔다. 60대의 엄격한 남자. 그의 목소리는 뭔가를 말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동무들, 당신들은 특별하다. 100명의 여성 중에 선발된 100명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특별함은 책임을 낳는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조국의 최고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느낀 것은 영광이었다. 그 순간에는 그리고 충성 맹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부대와는 다르다. 이것은 영구적이고 절대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맹세다. 나는 느꼈다. 뭔가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의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했다. 우리는 여군이다. 그리고 여군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영광이다. 내 옆에 선 여자가 나를 본다. 그녀의 눈에도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충성 맹세식. 지휘관이 말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반역과 배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퇴도 없다. 죽음만이 이 맹세를 풀 수 있다. 나는 그 말들을 반복했다. 다른 99명의 여군들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큰 소리로 나왔지만 내 목은 조였다. 마치 목에 줄이 감긴 것처럼. 그 맹세가 바로 나의 감옥의 시작이었다. 충성 맹세식이 끝난 후 나는 내 친구 최순희와 만났다. 최순희는 내가 대학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도 특수부대에 선발됐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최순희가 속삭였다. 우리는 부대의 뒤편, 누군가 듣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뭐가? 이 맹세. 이게 정상인 거야? 죽음만이 풀 수 있다니. 우린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다. 우린 이제 나갈 수 없어. 알겠어? 우린 계속 여기 있어야 해.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탈출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탈출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를. 특수부대의 훈련은 악몽이었다. 한겨울 산악훈련. 영하 20도. 여성도 남성도 없다. 모두가 동일하게 버텨야 한다. 우리는 산을 오른다. 눈 속에서 손가락의 감각을 잃어가며 발가락이 언 느낌을 무시하며 버텨라. 당의 전사답게 버텨라. 교관의 목소리가 울린다. 우리는 버틴다.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 위에서 엎드려 있어야 한다. 너희는 조국의 전사다. 통일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들이다. 이 정도의 고통이 뭐냐? 나는 울음을 참는다. 우는 것도 약함의 표시였다. 약함은 배신이었다. 최순희가 옆에 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래져 있다. 저체온증의 증상이다. 하지만 그녀는 버틴다. 일주일 뒤 5명이 모인다. 나 김수연. 최순희 조용한 기록자. 이수진 차가운 눈빛의 여군. 정민아 리더 같은 존재. 박영의 막내. 우리의 동생. 우리는 식사 시간에 몰래 만난다. 15초. 30초. 이거 미쳤어. 이수진이 속삭인다. 그녀는 원래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린 선발된 거고 영광받은 거 아니었어? 박영희가 물었다. 박영희는 24세로 우리 중 가장 어렸다.
아직도 대학교 3학년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선발은 미끼야. 정민아가 말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리더 기질이 있었다. 모두를 관찰하고 상황을 읽고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했다. 우린 선택받은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야. 다른 것. 그럼 우린 도구야. 수령님의 도구, 조국의 도구, 반인반기의 도구. 침묵.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정민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외부에 나갈 수 없었다. 차라리 죽음이 나을 정도로 고립돼 있었다. 그래도 우린 함께야. 최순이가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희망을 찾으려고 했다.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어.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 훈련 기간이 끝나. 그럼 정상 복무로 들어가. 그땐 조금은 낫지 않을까?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훈련은 끝나지 않았다.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부순 후에도 계속됐다. 훈련을 마치고 나는 중위로 임관했다. 2009년 2월 평양의 중앙당 앞 광장에서 거행된 임관식. 새로운 유니폼, 중위 계급장, 금색 휘장. 나의 가족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아버지의 눈은 눈물로 맺혀 있었다. 자랑스러운 눈물. 우리 수연이. 이제 넌 조국의 최고 지도층이다. 당이 너를 믿는다는 뜻이야. 절대로 그 신뢰를 배신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이었다. 축복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임관 후 나는 처음으로 평양 시내에 외출할 수 있었다. 검은 유니폼을 입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버스를 탔다. 사람들이 나를 본다. 경외의 눈으로. 혁명의 최고 엘리트인 여군으로. 나는 가슴을 펼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일 뿐이었다. 2009년 5월 부대 내에 특별 호출이 시작됐다. 정치지도원이 나를 불렀다. 중위 따라와. 나는 따라갔다. 부대의 외진 건물로. 거기서 나는 남자 장교를 만났다. 40대의 남자. 권력의 냄새가 났다. 자, 앉아. 나는 앉았다. 그는 말했다. 중위, 당신은 아름답니래. 정말로 아름답다. 나는 느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마합니다. 당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 알겠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데는 1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장교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라의 당신의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위, 제 입장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너한테 입장이 뭐가 있어? 너는 당의 소유물이다. 도구다. 사물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받은 영광이 뭔지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하지만 그것도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2009년 8월 우리의 동기 중 한 명이 사라졌다. 이영희, 우리 중에 가장 순수했던 여군. 평양에서 가장 명문학교를 나왔고 당 고위층의 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때 영희는 불렀어졌다. 정치지도원이 나왔다. 중위 이영희, 정치적 재교육을 위해 따라오시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영희의 죽음을 알았다. 자살이라고 했다. 중위 이영희는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당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부대 지휘관의 말이었다. 거짓말.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뭔가 거부했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영희의 장례식에 우리를 가기는 커녕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됐다. 동기 이영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를 언급하는 자는 반혁명 세력의 협력자로 간주된다. 정치지도원의 말. 최순희가 나에게 물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한마디씩 누군가 들을까봐 무서워하며. 수연, 우린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우린 나가야 해. 이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영희와 친했다. 우린 여기서 죽는다. 아니면 우린 나간다. 나간다? 어디로? 어떻게? 박영희가 물었다. 그녀는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죽음 너머로, 자유로. 정민아가 말했다. 우린 이제 증거가 필요해. 우리의 증언, 이 모든 것들. 누군가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 최순희가 말했다. 그래. 우린 기록해야 해. 영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다른 여군들을 위해.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책은 아주 작았다. 손가락 크기, 얇은 종이, 평양의 한 문방구에서 산 것. 반동 물품이 될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했다. 최순희가 기록하기 시작했다. 낡은 펜으로 작은 글씨로 매일 밤 화장실의 바퀴 아래에 숨겨두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간 그 공책에는 우리의 모든 증언이 담겨 있었다. 2009년 8월 15일 동기 이영희가 사라졌다. 정치적 재교육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녀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왜? 우리도 같은 이유로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20일 정치지도원이 나를 불렀다. 당의 특별한 업무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는 나를 도구라고 불렀다. 우리는 모두 도구다. 2009년 10월 3일 이수진이 취조실에서 나왔다. 얼굴에 멍이 있었다. 우리는 물어보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최순희의 글씨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2010년 1월 15일. 우리는 죽음을 기다린다. 아니다. 우리는 탈출을 준비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해야 한다. 우린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교대로 그 공책을 숨겼다. 내 방 침대 아래. 이수진의 짐속. 정민아의 화장실 탱크. 박영희의 군화 내부. 그 공책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증명이었다. 이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진실이야. 최순희가 말했다. 누군가는 이걸 읽어야 한다. 평양의 이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는 이유도 죽은 영희도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공책을 위해 살기로 했다. 2010년 5월.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치지도원의 눈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를 따라다녔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군. 정치지도원이 말했다. 너희는 대화를 많이 한다. 왜 그렇지? 혁명의 전사라면 개인적인 대화는 반혁명적인 것 아닌가? 우리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순희. 너는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던데? 최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공책요? 군사일지나 훈련 기록이 아닌 다른 공책 말이다. 뭘 쓰는 건가? 침묵. 말해봐. 개인 일기입니다. 사상 정리 기록입니다. 거짓. 정치지도원은 웃었다. 악에 있는 웃음. 사상 정리? 흥미로운데. 그 사상 정리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이수진이 사라졌다.
신문이었다. 3일 뒤 이수진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눈 주변에 멍, 팔과 다리에 상처, 그리고 그녀의 눈빛.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우리는 그 밤 더욱 신중해졌다. 공책은 더욱 작게 만들었고 글씨는 더욱 미세해졌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정민아가 말했다. 우린 한 달도 남지 않았어. 아마 몇 주도 아닐 거야. 어디로 나가야 해? 박영희가 물었다. 중국, 그리고 타국을 거쳐 한국으로. 불가능해. 이수진이 속삭였다.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처음이었다.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가능한 것만 생각해야 한다. 살 가능성만. 정민아가 말했다. 2010년 6월. 휴가. 나는 평양의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였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꾸만 나를 본다. 아버지, 뭐가 있어? 수연, 너도 들었나? 너희 부대에서 뭔가 조사가 들어왔다는 거?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아, 그건 정기사상 조사인데. 아니야. 보이부다. 보이부가 들어왔어. 어떤 비밀 활동이 있다고. 침묵. 수연,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어. 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가족이야. 그래서 너는 절대로 당을 배신하면 안 된다. 알겠나? 예.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당을 배신한다면 아버지는 나를 본다. 직접적인 눈빛으로. 우린 모두 죽는다. 나도, 너도, 동생도. 3세대 연쇄 벌칙. 너도 알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넌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수연 혹시 당이 하는 일 중에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나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말해봐. 엄마 앞이니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우린 모두 죽는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 우린 말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다. 식탁에는 슬픔이 짙게 깔렸다. 그 밤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렀다. 수연, 아버지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 뭐예요, 아버지? 만약이야.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길을 택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나라를 찾는 것이 우리 수연이를 위한 일이야. 아버지, 나는 당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난 후회한다. 아무것도 나한테 준 게 없는 당을 위해 살기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를 구해라, 수연. 우리를 구해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탈출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탈출해야 했다. 2010년 7월, 밤 11시, 평양역. 나는 위조 신원증을 들고 있다. 기차 승차권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김영미 함경도 출신, 기술자. 거짓.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거짓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위조 신원증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비용은 엄청났다. 우리는 모든 금품을 다 팔았다. 시계, 목걸이, 반지, 심지어 가족 물건도.
우리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함께 타면 의심받을 테니까. 나는 단독으로 간다. 목표는 신의주. 중국 국경 도시. 기차 안. 사람들이 탄다. 노동자, 상인, 군인, 공안원. 특히 공안원의 시선이 무섭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승객의 신원을 검사한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당당하면서도 시선을 끌지 않게. 이 시간 뒤 공안원이 나타난다. 신원증. 나는 신원증을 준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유지했다. 공안원이 신원증을 본다. 5초, 10초, 15초. 직업이 기술자입니다. 함경도 공장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 신의주로 간다. 가족을 만나러. 공안원의 눈빛이 변한다. 가족? 신의주의 가족이? 네. 조부모가 신의주에 계세요. 거짓. 하지만 거짓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공안원은 신원증을 조금 더 본다. 그리고 돌려준다.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기차는 계속 달린다. 다음 정거장. 또 다른 검문. 나는 또 다른 공안원을 만난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한다. 같은 거짓말을 이번엔 다르게.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다. 나는 모텔에 들어갔다. 위조 신원증으로. 방을 원하세요? 주인이 물었다. 예. 나는 신원증을 건넸다. 주인은 확인했다. 그리고 방을 줬다. 방에 들어간 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혼자가 아닌 눈물. 공포의 눈물. 그리고 희망의 눈물. 견뎌. 우린 견뎌내야 한다. 영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중얼거렸다. 오전 9시. 중국 국경에 가깝다. 최순이가 나타났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얼굴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다. 눈빛으로. 다음은 이수진, 정민아, 박영희. 우리는 모두 만났다. 신의주의 한 카페에서. 아무도 우리가 함께라는 걸 모르게. 2010년 7월 25일 밤 11시. 두만강. 나와 우리는 강 건너편을 본다. 중국의 국경 마을.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왔다. 어두운 밤. 물론 중국 공안도 잘 있지만 밤이 우리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준비했다.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분황 한 개. 새 옷들. 위조 신원증들. 그리고 공책. 최순이는 그 공책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수영을 할 수 있지? 브로커가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었으니까. 자, 들어가. 그쪽은 중국 영토야. 저쪽 숲으로 가면 안전한 집이 있어. 그 집에서 밀수업자가 기다려. 우리는 옷을 벗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강의 물은 차가웠다. 여름이지만 강의 물은 얼음처럼 찼다. 우리는 들어갔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리고 그 순간. 정지. 북한 국경수의 음성. 총들이 들려 있었다. 뛰어. 정민아의 외침.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총알이 물을 뚫고 들어온다. 파파파. 우리는 헤엄친다. 절박한 힘으로. 박영희가 뒤처진다. 영희, 빨리.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끌어당긴다. 살아서 가야 해. 무조건 살아야 해. 강의 물에 붉은색이 떴다. 혹은 내 상상일 수도 있다. 공포가 만들어내는 착각. 우리는 계속 헤엄친다. 강의 다른 쪽이 가까워진다. 중국. 자유. 이수진이 먼저 도착한다. 물에서 나온다. 옷을 입는다. 정민아도. 최순이도. 그리고 나와 박영희.
박영희는 겨우 도착했다.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영희, 깨, 깨. 나는 그녀를 흔든다. 나, 여기, 중국이야? 박영희가 중얼거린다. 그래. 우린 중국에 있어. 안전해. 우린 안전해.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말이었다.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다.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우리는 살았다. 모두 함께. 중국 국경에서의 첫밤. 우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조선족 가정은 우리를 받아주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 우리 할머니가 있잖아. 서울에서 왔다고 했던. 사실이에요? 우리는 할머니를 봤다. 눈빛이 뭔가 달랐다. 북한의 눈빛이 아니었다. 할머니, 당신도? 정민아가 물었다. 나는 1953년에 남쪽으로 넘어갔다가 1958년에 북으로 돌아왔어. 이산가족 정책에 속아서. 그리곤 이 지경이야. 할머니는 중국에서 살고 있었다. 남과 북 어느 쪽도 아닌 곳에서.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싶어서. 그 할머니의 손. 그 손이 우리를 지하실로 이끌었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우리를 받아주는 따뜻함이 있었다. 여기서 몇 개월을 지내야 할 거야.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전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무도 와서는 안 된다. 특히 공안이. 할머니가 말했다. 한 가지만 알아두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 그게 자유가 거의 다 왔을 때야.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희망이 크기 때문이지. 희망이 크면 시간이 느려진다. 그 할머니의 말이 우리를 지탱했다. 연변. 중국 조선족 지역. 우리는 한 가정집의 지하에 숨었다. 4개월 동안. 지하실은 어두웠다. 창문이 없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불을 켰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거의 호흡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 공안이 이 집을 찾으면? 박영희가 물었다. 그럼 우린 끝이야. 정민아가 대답했다. 그 말이 반복됐다. 매일 밤. 우린 끝이야. 우린 끝이야. 최순희는 공책에 계속 기록했다. 2010년 8월 1일. 우린 중국에 왔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중국과 북한의 협약. 탈북자는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2010년 9월 15일. 나는 미쳐가고 있다. 햇빛을 본 지 한개월이 되었다.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4명의 다른 심장 박동음만 들린다. 2010년 10월 3일. 공안 단속이 들어왔다. 이웃집. 우리는 얼어붙었다. 그들이 이 집에 올까봐. 죽음의 공포가 정말이었다. 그리고 11월. 배신자가 나타났다. 집 주인의 친척. 북한에 가족이 있는 조선족. 그는 보이부와 거래를 했다. 탈북자 정보 제공 대신 내 가족을 구해줘. 우리는 한밤중에 그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오기 몇 분 전. 우리는 다시 달렸다. 도시에서 도시로. 숨었다. 또 다른 지하실에서. 또 다른 조선족 가정에서. 2010년 12월. 우리는 라오스로 가기로 결정했다. 중국보다 안전한 곳.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 하지만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어려웠다. 위조 비자, 위조 여권, 그리고 위조된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버스를 탔다. 밀림을 지나는 버스. 태국도 거쳐야 했다. 중간에 검문소들, 국경들, 위험들. 이수진이 열병에 걸렸다. 40도 이상의 고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긴 라오스와 태국의 경계 도시야. 우린 이 일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 이수진이 나아질 때까지 정민아가 말했다. 나는 약을 구하러 나갔다. 현지 약국에서 약사는 나를 본다. 내 외형을 본다. 아시아인 여자. 태국식이 아닌 옷. 어딘가 다른 것. 당신, 어디서 왔어요? 태국입니다. 거짓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안 보여요. 당신 신원증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순간이 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신원증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약국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약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나는 약을 받고 돈을 주고 나갔다. 2일 뒤 이수지는 괜찮아졌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 이동했다. 라오스의 국경을 향해.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박영희는 쓰러졌다.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제 어디로? 그녀가 물었다. 한국 대사관.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야. 하나원에서의 밤. 인천공항에서 처음 며칠은 악몽 같았다. 지나치게 밝은 빛, 낯선 음식, 무한정 나오는 의료진, 심리상담사. 우리는 자유로워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검사받았다. 당신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약을 드릴 거고 심리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의사의 말.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감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진단, 기록, 파일. 우리는 하나원에 들어갔다. 통일부의 교육기관, 북한에서 온 주민들을 위한 곳. 거기서 우리는 남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언어, 문화, 법, 경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합니다. 투표로. 강사가 말했다. 우리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박영희가 물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탄핵됩니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박영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하나원의 밤. 우리 5명은 숙소에서 모였다.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지민이 물었다. 뭐가? 자유. 우리가 정말 자유인 거. 정윤아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누군가 우릴 쫓아올 수도 있어. 북한이 우릴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최순영이 공책을 펼쳤다. 그 낡은 공책. 이건 이제 안전해. 여기서는 누가 뭘 기록해도 된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다. 아직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국 대사관. 우리는 밤중에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저희 탈북자입니다. 정민아가 말했다. 한국인 대사관 요원이 나왔다. 경악한 표정으로. 당신들 정말로? 예.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 여군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말했다. 영희의 죽음을, 우리의 고통을, 그리고 공책을 보였다. 최순희의 기록, 6개월의 증언. 한국 요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들은 정말로 용감한 분들이네요. 2011년 1월. 우리는 한국 정부 비행기에 탔다. 비엔티안에서 인천으로.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우리는 창문으로 한국을 봤다. 밝은 도시, 불빛, 자동차들, 자유. 우리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이수진도 울었다. 인천공항. 2011년 1월 15일. 우리는 무릎을 꿇을 정도로 울었다. 담요를 덮어주는 손.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국정원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이 우리를 받았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김수연, 김미연, 최순희, 최순영, 이수진, 이지민, 정민아, 정윤아, 박영애, 박서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하지만 우리는 그 공책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최순영은 그 공책을 항상 들고 다녔다. 여행 가방에. 이건 증거야.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 영희가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는 이걸 읽을 거야. 그리고 알 거야. 북한의 여군들이 뭘 겪는지. 기자회견 후 카메라의 섬광이 멈추고 우리는 무대를 내려온다.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낸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한 방의 대기실로 들어간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오래 침묵이 이어진다. 그러다 박서희가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 했어. 진짜로. 정윤아가 그녀를 안긴다. 그래. 우리 했어. 이지민이 말한다. 영희도 들었을까? 우리가 하는 말.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울었다. 우리가 말한 증언이 영희에게도 닿기를. 그 죽음이 의미가 있기를. 최순영은 공책을 들고 있다. 이제 이건 우리 소유물이 아니야. 이건 역사가 됐어. 증거가 됐어. 그녀는 한국기록원에 그 공책을 기증할 계획이었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오빠조차 모를 북한의 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에필로그 추가 장면 각각의 삶.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다.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13년 뒤. 저는 김수연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김미연입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통일 관련 활동가입니다. 나는 말한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여군들이 겪는 현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말입니다. 카메라들의 섬광이 반짝인다. 우리는 조국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였습니다. 시스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죽음 대신 자유를 택했습니다. 내 옆에 최순영이 선다. 그 공책을 들고. 이 공책에는 우리의 모든 증언이 있습니다. 영희의 죽음,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희망. 최순영이 책을 들어올린다. 누군가는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평양의 이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나는 마이크로 돌아간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수십만의 여군들에게. 목소리가 떨린다. 13년의 세월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 당신들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듯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민아, 이지민, 박서희도 무대로 나온다. 우리는 모두 한 줄로 선다. 5명의 여군, 5명의 탈출자, 5명의 증인. 마이크는 닫히지만 우리의 증언은 계속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각각의 현재 2024년. 김미연은 통일 관련 NGO의 사무국장이 됐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기록한다. 당신도 살 수 있다. 우리가 했듯이. 그것이 그녀의 인사다. 최순영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4학년이다. 그녀의 졸업 논문 제목은 북한 특수부대 여군의 증언 공책에 기록된 6개월이다. 그 공책은 이제 한국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미래의 역사가들을 위해. 이지민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북한 여성 인권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 거야. 언젠가는. 정윤아는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녀의 첫 논문은 탈북 트라우마와 회복력이었다. 박서희의 첫 시집 하늘을 향해 울다는 한국 문학의 신작으로 주목받았다. 그 시집의 인쇄는 모두 탈북 여성 지원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다. 매달 첫째 토요일 우리는 만난다. 서울의 강남역 카페에서. 그 카페의 귀퉁이 테이블에는 항상 5잔의 커피가 놓여 있다. 밤, 서울의 한 카페. 나는 여전히 그 공책을 들고 있다. 이 공책이 우리의 전부야. 최순영이 말한다.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증언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민아가 덧붙인다. 그리고 우린 계속 살아가야 해. 그들을 위해, 영희를 위해, 그리고 저 북한의 다른 여군들을 위해. 나는 한강을 본다. 저강 너머는 평양이다. 100km 떨어진 곳에 여전히 수백만의 여군들이 감시 속에 살고 있다. 우린 이제 목소리가 됐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증인이 돼야 한다. 나는 공책에 손을 얹는다. 최순영의 글씨. 6개월의 기록. 총 대신 진실을 들었다. 오늘도 나는 싸운다. 그날의 기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로워질 그날을 위해. 밤이 깊어간다. 하지만 우리의 증언은 계속 울린다. 서울 한강변 2024년 밤. 5개의 은색 별장. 5명의 여성. 5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진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